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념학습 중에서 독서의 방법, 그 중에 세 번째 제시문인 이자율 최고 가격제로 인한 영향 해서 경제 제시문을 가지고 우리가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문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꼭 키워야 될 능력은 뭐냐 하면 여기도 잠깐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등장을 하는 제시문들이 많아요.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이 경제 제시문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제시문 같은 경우는 특히 핵심 개념, 여기 사용되는 경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얘도 1번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읽어가면서 한번 지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특정 단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그 특정 단락을 찾아서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번은 단락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정리를 한 기준은 이런 것처럼 핵심어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수요는 사는 거고 공급은 주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알죠?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소가 나오면 뒷부분이 무조건 핵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나 때때로 정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찾아야겠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형성에 정부가 특수한 목적 때문에 개입하기도 하는 게 다음 문장에 나와 있잖아. 특수한 목적이 바로 이거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적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어디가 뒤에가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죠.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나오는 핵심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 첫 번째 문단 읽었습니다. 1번 선택지 중에 지울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에 3번 선택지를 볼게요. 정부는 소득 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과 다르게 설정한다.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지.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소득 분배 효과라고 1번에 몇 번 선택지, 3번 선택지가 답이 되지 않는 근거가 첫 번째 문단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충분히 설명하고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가격 상한제라고 불리는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이고 최고 가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격 하한제라고도 불리는 최저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최저 가격제는 높게 가격 하한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한성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개념이 나세요? 시장 균형 가격이 여기 나오니까 그럼 균형 가격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잖아. 균형 가격이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이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정부가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병합하게 된다. 두 개를 실시하면 이 두 개의 그죠? 변화가 생긴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소비자 잉여는 뭐냐? 또 나오잖아.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최대로 지불한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빼면 그 금액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되는 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아, 내가 그렇죠. 어떤 물건을 마음속으로 1,000원까지 그래. 저거 내 1,000원까지는 내가 무조건 주고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500원만 주고 산 거야. 와, 땡큐잖아. 그 500원에 대한 이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소비자 잉여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이다. 나는 이 물건은 못 받아도 400원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500원을 받고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100원이 땡큐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 소비자 잉여. 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실제 금액을 뺀 것. 생산자 잉여는 아, 나 이 돈은 받아야 되는데 최소 희망 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 그죠?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소 희망 금액을 뺀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림은 이제 그림이 나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그죠? 그림은 시장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 것으로 사회적 잉여라는 게 나오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P0를 뭐라고 하냐면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균형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위에 부분 A, B, C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면 소비자 잉여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 그죠? D, E, F 그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생산자 잉여가 된다라고 어디에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응?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것이 사회적 잉여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기본적인 상태인데 설명이 됐잖아요. 만일 최저 가격을 P1으로 설정을 한다면 자, 최저 가격을 P1으로 그러면 봐라. 아까 전에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시장 가격보다 높게가 있었죠. 지금 보면 P1은 시장 가격이 뭐였어요? 이게 시장 가격이었잖아. 시장 균형 가격. 그죠? 이거보다 낮죠? 높으면 뭐예요?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최저 가격제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했을 때는 뭐라고요? 최저 가격제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죠? P1으로 설정한다면 생산량이 Q1으로 줄어버립니다. 그죠? 띵띵띵 띵띵띵띵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A, B, C가 다 되는데 요만큼만 소비자 잉여가 돼버리고, 그죠? 소비자 잉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얼만큼?
생산자 잉여가 뭐냐면, 그치? 여기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니까. 요게 생산자 잉여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죠? 이렇게 되는 거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가 아까 시장 균형 가격일 때 뭐였어요? A, B, C, D, E, F였잖아. 근데 지금은 A, B, D, F로 변화가 되지. 그러면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만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결국 뭘 보는 거냐 하면 손실을 보지. 시장 균형 가격일 때보다 사회적 잉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 자중 손실이라고 하더라. 자중 손실은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이해가죠? 그래프를 통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문단을 읽었으니까 2번 선택지에 또 지울 수 있는 게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 1번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네요. 이번에 1번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미안합니다. 그죠? 1번에 1번이죠? 1번에 1번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선택지 최적 가격제가 실시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사회적 잉여 최저 가격제, 사회적 잉여의 손실 여기 또 나와요. 1번에 1번과 2번은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 나머져 있는 게 이 1번 선택지 남아 있는 게 4번하고 있는데 그 조금 더 읽어보고 그럼 좀 이제 또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 이해했죠? 여기 이해했죠?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그죠? 몇 번? 2번 문제의 그래프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가격 규제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설사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표적으로 금융시장 이자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부작용이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맡긴다면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자율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자금 수급이 적정하게 이런 그런데 정부가 최고 가격제. 자, 앞에 두 번째 단락은 최저 가격제에 대한 얘기였잖아. 최고 가격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최고 가격제는 어떻게? 낮게. 그치? 낮게잖아. 낮게잖아. 자, 봐봐. 낮게잖아. 그러면 낮게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원래는 이자율이 정상적이면 알빵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여기가 그죠? 기본이겠죠. 이게 기본이 되면서 그죠? L빵 그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지. 정상적인데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한다고요? 최고 가격제 뭐라고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라고요. 그죠? 여기서 갑자기 이자율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에 돈을 빌리면 10%의 이자를 냈습니다. 근데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10%에서 5%로 줄였습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로 얼마를 냈어야 되는 거야? 1,000만 원에 10%니까 이자율로 그지? 100만 원을 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런데 뭐를? 최고 가격제로 해서 이자율을 낮췄더니만 5% 낮추니까 1,000만 원 빌린 사람이 이자를 얼마만 내면 돼요? 50만 원만 내면 되잖아. 이해가지? 반으로 줄었으니까 5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러면 뭐 할 거라고요? 대출 자금의 초과 수요가 생긴다. 대출 자금의 초과 수요가 뭐냐면 야
1,000만 원일 때 이자를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일 때 50만 원만 이자를 주면 되니까 뭐 하자? 돈을 더 빌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대출 자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요가 그래프를 볼게요. 노란색에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더 가지. L2로.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해가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자금의 풍기 현상이 일어나.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릴 걸 또 1,000만 원 빌리고 또 2,000만 원 빌리고 이자율이 싸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 2,000만 원도 100만 원이니까 더 빌릴 거 아니야. 그럼 은행에 어때요? 돈이 부족해져요. 돈이 부족해져. 그러면 어떡하겠어? 돈이 부족해진다는 건 뭐냐면 대출 자금의 초과 수요, 그지? 더 많이 빌릴 거지. 수요가 일어나지. 초과 수요가 일어나지. 그럼 자금의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지? 이게 뭐예요? 뭐가 줄어드는 거야? 공급이 이렇게 줄어.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지? 공급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수요는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뭐야? 자금의 풍기 현상. 공급이 줄어. 빌리려고 하는 사람,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러시안 키스 이런 거 막 더 높은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옛날보다는 이자율을 더 줘도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더 높은 이자율을 주고 뭐냐면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금융의 활성화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죠? 또한 이자율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한 시중은행이 자, 뭔 소리냐 하면 자, 1,000만 원 빌려주면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50만 원의 이자밖에 못 받으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락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데 은행이 가게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자금 일부를 예금으로 예치하게 하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뭔 소리냐 하면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은행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자,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려줄게. 근데 여기에서 200만 원만 은행에다 예금을 하자. 200만 원을 예금을 하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받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제? 그죠? 8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200만 원이 남지. 200만 원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거야? B라는 애가 이제 돈을 더 쳐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원래 2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쵸? 얘는 원래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있으면 되는 거야? 은행에 800만 원만 있으면 얘한테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 거야?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200만 원이 있고 800만 원만 있는데 여기서 또 뭐라는 거야? 야 200만 원만 이자를 예금을 해. 그 은행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그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지. 이해가죠? 이런 얘기야.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 그지? 그래서 규제 수준의 이자, 진짜 이자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돈을 그죠? 이렇게 예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이 보존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지. 결국 누구한테 부담으로 들어간다고?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부담으로 들어가지. 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 빼고 800만 원 줄게 200만 원 더 빌려야 될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자,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1번 문제에 대한 걸 확인을 해보고 이제 답을 찾아보고요. 1번에 5번 보니까 이자율 규제로 수익성이 하락한 그럼 1번에 5번도 정답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 1번의 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우리는 2번 문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2번 문제를. 대출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 이 빵에서 그죠? 이 빵에서 균형 대출금과 균형 이자율은
그죠? L빵 L빵 R빵 했잖아. 그죠? 정부가 이자율의 규제를 가하는 아까 얘기했죠.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를 그죠? 그래프 자체가 최고 가격제니까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며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R1으로 정한다면 대출에 대한 초과 수요는 어디에서? 그치? L2에서 얼마큼 들어왔잖아. L2에서 L1을 뺀 값만큼 발생한다.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제시문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강제를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회 제시문에 특히 경제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3학년 때 학습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풀거나 EBS 문제를 풀거나 개인적으로 독서 문제집을 풀 때 경제 제시문이 나오면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는 경제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 경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정리를 개념에 대한 정리를 어디서? 제시문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경제 용어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경제 제시문이 나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